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70대 송강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니까 모든 걸 다 준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에 사는 송강구입니다. 저는 현재 호스피스 환자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한 명, 두 명 하늘나라로 떠나는 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인생은 하늘이 정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이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바로 자식들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가진 걸 전부 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도 하죠. 저도 자식들이 잘 살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제게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어찌 보면 전도 왼수 같은 배은망덕한 자식들 때문에 병을 치료할 시기도 놓치고 지금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이렇게라도 저희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털어놓지 않으면 편히 눈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글을 보내게 됐네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부의 집안이었답니다. 제 아버지도 농사를 지었고 가업을 물려받아 저도 어릴 때부터 학교를 마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농사일을 거들었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아버지는 농사꾼이 글만 읽을 줄 알면 되지. 공부는 절대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며 고등학교는 가지 말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까지 마치도록 뒷바라지를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에게 순이야, 너는 여기서 농사 짓지 말고 서울로 가서 어여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는 건 저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도 아버지처럼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땅만 파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걸 매일 봐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던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늘 피곤하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몇 달 전에 눈에 심한 황달이 생기고 시력도 많이 떨어지자 병원을 가보게 되셨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간암말기라는 날벼락 같은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의사는 너무 늦어서 회생 가능성도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의사를 붙잡고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매달리셨어요. 의사는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강하게 수술을 거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수술해봐야 산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스레 돈만 날리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는 울고불고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 수술을 받자고 애원했지만 아버지의 황소고집을 이기지는 못했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의 공통점은 내가 죽어도 자식들에게 피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3개월 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동생은 서울로 떠났고 저는 혼자 남은 엄마와 함께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남은 걱정은 한 가지뿐이었는데 바로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같은 마을에 사는 처녀들도 모두 도시로 나가서 남편감을 찾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서울로 간 여동생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여동생은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전 괜찮다고 여동생에게 말해 주었죠. 그러자 여동생은 고마워. 그리고 힘들게 농사만 짓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라며 눈물을 보였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유난히 따르던 여동생이 이제는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저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엄마가 바빠지셨어요. 여러 군데 수소문하면서 제 짝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셨죠.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맞선을 여러 번 봤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제 짝이 나타나지 않자 어느 날 엄마는 제게 국제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전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하는 게 썩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는 마음만 맞으면 국적이 무슨 상관이냐며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는 30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고요. 저도 결혼은 해야겠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찾아가 마땅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넘어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베트남 아내는 한국말을 곧잘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알고 보니 베트남 아내는 한국으로 시집 오기 위해 몇 년간이나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키는 작지만 동그란 얼굴의 아내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 뒤는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아내와 저는 결혼식을 마쳤고 시골집에서 같이 농사를 짓게 되었지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엄마보다 여동생이 더 좋아하더군요. 여동생은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늘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젠 홀가분하다고 했고 저도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 더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3년이 지나자 아내는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아내는 무척이나 부지런했고 농사일을 잘 알고 있었죠. 베트남에서도 농촌에서 자라 저처럼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아내와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글쎄, 아내가 돈을 몽땅 훔쳐서 도망친 겁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일을 나가려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결국 아내가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배신감에 눈물이 나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아내는 이미 먼 곳으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그날은 수확한 쌀을 농협에 판 날이었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추곡 수매를 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벼농사를 주로 지었던 탓에 추곡 수매로 받은 돈이 가장 큰 수입원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서 모두 현금으로 쌀값을 지불했답니다. 저는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장롱 속에 잘 넣어두고 다음 날 아침에 읍내로 나가 은행에 저금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전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장롱부터 살폈는데 그 많은 돈이 아내와 함께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전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받은 충격은 더 심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요. 엄마는 그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셔서 병원에서 생활하시다 2년 뒤에 돌아가셨답니다. 전 아내를 찾지 않았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고 도망칠 정도면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온들 더 이상 같이 살 수도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겨우 3살, 5살 된 두 아들을 온전히 저 혼자 키워야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때 여동생이 시골로 내려왔어요. 제 딱한 사정을 잘 아는 여동생은 남편을 설득해서 주중에는 시골집에 머물며
아이들을 도와주고 주말에는 서울로 돌아가는 거꾸로 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여동생이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으니 자기들 앞가림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제겐 정말 천군만마보다 더 힘이 되는 지원군이 온 셈이죠. 여동생이 집안일이며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모두 해주니까 전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아내가 훔쳐간 돈과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진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졌던 경제적 사정이 많이 나아지게 되었죠. 전 여동생에게 순이야, 이제 서울로 올라가.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다.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며 얼마간의 돈을 여동생에게 지어주었지만 오빠, 나 이런 거 바라고 이런 거 아니야. 이 돈은 나중에 아이들 학비에 보태. 여동생은 하면서 끝까지 받지 않았죠.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서울의 2년제 대학에 진학하게 돼 제 곁을 떠났고 작은 아들도 2년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은 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작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늘 싸움질을 하고 사고를 쳤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물건을 훔치다가 소년원을 가기도 했죠. 작은 아들은 바로 서울로 가서 돈을 벌겠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 잡고 착실하게 돈을 벌겠다는 거였어요. 작은 아들마저 그렇게 서울로 떠나고 전 혼자 집을 지켜야 했네요.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허전했지만 자식들이란 크면 다 자기들 살기를 찾아 떠나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인 거겠지요. 전 이제야 부모된 도리를 다 했고 이젠 제 한 몸 간수하며 노후 준비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제게 생활비를 받아가곤 했어요. 작은 아들은 다행히도 서울에 가서 바로 일자리를 구해 1년 정도는 잘 사는가 싶더니 학교 다닐 때 그 성질 못 죽이고 싸움을 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서 감옥에 갈 뻔한 걸 제가 합의금을 물어주고 빼내기도 했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와서 손을 벌렸고 전 그때마다 부모된 도리로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살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큰아들이 사업을 해본다며 손을 벌릴 때는 가지고 있던 야산을 팔았고 작은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트럭을 팔아야 했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두 아들 밑으로 돈이 끝없이 들어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큰아들은 결혼할 여자라고 했죠. 전 이제야 이놈이 철이 들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아주 기뻤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는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큰아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이를 지우자고 했지만 며느리는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책임지라고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하려면 며느리가 유흥업소에 진 빚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네요. 큰아들은 결혼만 하면 정말 열심히 잘 살겠다면서 제게 사정을 하더군요.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곧 예쁜 손주 안겨드릴 테니까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며 눈물까지 흘렸고 며느리도 한없이 철없고 처량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전 큰아들에게 사정은 딱하고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 나도 가진 돈이 없어. 그러자 큰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과수원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건 마지막 남은 재산이라면서 절대 팔 수 없다고 밝혔지만 큰아들은 물러서지 않고
제가 지칠 때까지 이틀 동안 집에 머물면서 저를 괴롭혔답니다. 결국 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과수원을 처분하기로 하고 적당한 임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전 큰아들에게 그래. 네 말대로 과수원 다 팔아서라도 만들어 줄 테니까 서울에 올라가 있어. 대신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했죠. 큰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서야 웃으며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에 여동생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여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하고 물었죠. 오빠,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는데 정말이야? 제가 고개만 끄덕이자 여동생은 전후 사정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명구가 결혼할 여자 데리고 왔다더니 그 놈이 또 돈 달라고 했지? 라고 물었어요. 제가 먼 산만 보며 한숨을 쉬자 여동생은 답답한지 오빠, 제발 그러지 마. 언제까지 자식놈들한테 다 퍼줄 거야? 그러다가 오빠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빠가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면 그 놈들이 찾아라도 볼 것 같아? 이제부터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오빠 노후 준비나 착실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과수원은 팔지 마. 제발. 하며 간절하게 절말렸지만 전 여동생을 설득했습니다. 순이야, 명구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라고 했어요. 여동생은 지금껏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큰아들 말을 대체 어떻게 믿냐고 했지만 자식을 믿지 않으면 대체 누굴 믿겠냐 싶었죠. 전 여동생에게 지금 중요한 건 내 노후가 아니라 자식들 앞날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여동생도 절 설득하는 걸 포기했어요. 여동생은 이틀 동안 머물며 여러 가지 밑반찬을 만들어 놓고 돌아갔습니다. 과수원이 팔리자 전 아들을 불렀죠. 그리고 통장 2개를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하나씩 주었습니다. 전 며느리에게 이 돈으로 네 빚부터 갚아라. 라고 말하고 큰아들에게는 나머지는 신혼살림 차리는데 보태서 써. 라고 말했죠. 그렇게 원하던 돈을 받은 큰아들과 며느리는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돌아서더군요. 몇 달 뒤에 여동생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은 제게 오빠, 작은 놈이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면 안 돼. 알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작은 아들이 여동생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하자 여동생은 얼마 전에 작은 아들이 찾아와 1,000만 원만 급히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여동생은 작은 아들이 어떤 놈인지 잘 알기에 없다고 딱 잘라버렸다고 했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은 여동생에게 온갖 욕을 해대면서 심한 행패를 부리더니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급해도 고모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행패를 부리는 걸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글쎄, 작은 아들이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고 도망 다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생기면 분명히 다시 도박을 할 거니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였죠. 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의 말처럼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이 거의 노숙자나 다름없는 몰골로 저를 찾아왔답니다. 그 초라한 꼴을 보니 작은 아들이 하고 다니는 짓은 미워도 불쌍하고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우선은 든든하게 밥을 먹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밥을 먹고 나더니 역시 돈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이젠 정말 돈이 없었어요.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손을 벌리는 바람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대로 다 받아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 놈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냥 논이고 밭이고 전부 다 팔아버리자. 전 그 순간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서 바로 작은 아들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말았답니다. 이놈의 자식,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논이며 밭이며 전부 팔아버리면 난 뭘 먹고 살란 말이냐? 그러자 작은 아들은 저를 똑바로 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고 부모가 됐으면 자식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전 하도 기가 막혀서 마당에 있던 삽자루를 가지고 와서 작은 아들에게 휘둘렀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곤 소리를 지르자 작은 아들도 눈에 불을 켜고 쌍욕을 하면서 제게 덤벼들더군요. 그때 여동생이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왔답니다. 현태 이놈의 자식, 어디 아버지한테 이런 몹쓸 짓을 해? 하며 작은 아들에게 달려들었죠. 작은 아들은 제 여동생을 마당에 밀쳐버리고 저와 여동생을 싸잡아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짜증나게 하네. 둘 다 그 나이 먹도록 1,000만 원도 없이 왜 살아? 재수 없어, 정말. 이러는 겁니다. 전 자식 놈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니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돈 없으면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야. 전 작은 아들을 노려보면서 이놈의 자식. 그래, 오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 이놈아. 하며 다시 삽자루를 쳐들었는데 갑자기 가슴팍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뜨거워지더니 입으로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놀라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저를 부추겼죠. 전 여동생이 제 뺨을 때리는 걸 느끼다가 의식을 잃고 말았답니다. 병원에서 정신이 든 제게 의사는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의사는 제게 지금이라도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많이 진행됐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완치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런데 아들놈들은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제가 아들을 찾는다는 걸 알아차린 여동생은 제게 명구랑 현태 그놈들, 오빠가 폐암 3기라고 하니까 지들끼리 뭐라고 수군거리더니 그냥 가버렸어. 이제 오빠가 자기를 돈 줄이 아니라 짐이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놈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 병원에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일주일에 2번씩 병원으로 와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제가 가지고 있던 논과 밭이 도시계획에 편입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앞으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새로운 인터체인지를 만드는데 제가 가진 논과 밭이 대부분 그 신도로에 편입된 거죠. 그러자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작은아들까지 득달같이 달려와서 제게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부모 등골을 빨아먹으려고 덤빌 줄 몰랐네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받은 폐암 진단서를 자식들에게 보여주었죠. 아무리 악독한 자식들이라도 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의 보상금을 가져갈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폐암 진단서를 본 큰아들은 제게 아버지, 우선 보상금을 전부 나한테 주면 내가 아버지 끝까지 모실게. 그러니까 돈부터 내놔. 라고 했습니다. 정말 돈에 눈이 멀어도 정도가 있지.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아들에게 제 목숨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 아직 보상금이 다 나오지도 않았고 공시지가로 따져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1억씩을 줬답니다. 작은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큰아들은 당장 눈앞에 돈을 보더니 화색이 돌면서 주워하라 하고 며느리와 같이 돌아갔고 작은아들도 자기 몫의 돈을 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아들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바로 저를 차에 태운 거예요. 전 놀라서 어딜 가는 거냐고 큰아들에게 물었죠. 그러자 큰아들은 자기가 폐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알아놨으니 거기서 치료를 받자는 겁니다. 전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큰아들은
지금까지 제게 너무 불효만 저질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죽기 전에 효도 한 번 하고 싶으니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이놈들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큰아들이 이끄는 대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막상 병원에 도착하자 큰아들은 제 휴대폰부터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며느리와 자기가 교대로 저의 병수발을 들겠다는 겁니다. 전 큰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도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절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어머, 뭔가 착오가 있나 보네요. 여긴 호스피스 병동인데요. 이러는 겁니다. 전 이제 아들놈들이 무슨 짓을 저한테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차렸답니다. 아들놈들은 절 산송장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 대신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그저 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만든 거였어요. 큰아들과 며느리가 교대로 병실을 지키는 건 혹시라도 제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것이었고, 제 휴대폰을 뺏은 건 여동생이 저를 찾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전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때 제게 구세주가 찾아왔답니다. 바로 제 여동생이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죠. 그날은 작은아들도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큰아들과 며느리의 뺨을 갈겨 버렸답니다. 여동생은 큰아들에게 이 천하의 후레 자식 같은 놈들, 병든 아버지를 치유는 못할 망정 빨리 죽길 바래? 이 벼락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 나쁜 놈들아. 하며 악을 쓰자 아들들은 여동생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놈들은 여동생에게 뭔가 오해를 한 거라며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할 생각이었다고 둘러댔지만 여동생은 저를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답니다. 그곳에서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했지만 의사는 너무 늦었다며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손을 쓸 수 없다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들놈들 때문에 항암 치료를 몇 달간 중단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거였죠. 저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생각하며 제가 받은 보상금이 든 통장을 여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30억 원이 들어 있었어요. 사실 아들들에게 준 2억은 보상금의 일부였던 거죠. 전 여동생에게 나 이제 곧 죽을 몸이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야.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요긴하게 써라. 라고 말했죠. 그러자 여동생은 자기는 절대 이 돈에 손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악마 같은 조카들 손에 이 돈이 들어가게 하느니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는 돈 한 푼 쥐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식들이 보상금 내놓으라며 찾아왔더군요. 아버지, 보상금 30억 있는 거 다 알아요.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돈 어디 쓰실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빨리 어서 주세요. 빨리 주시라고요. 라며 병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너네 엄마 일찍 가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애비로 보이지 않고 내가 돈으로 보인다는 거냐? 너네들한테 줄 돈도 없고 그 돈은 이미 사회복지 후원금으로 기부 다 했다. 한 발 늦었어. 그러니 어서 다들 꺼지고 다신 오지 마라. 알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자식들은 망연자실하며 어떻게 우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럴 수 있어요? 며 오열을 하더군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에게 그럴 수가 있냐며 난리도 아니었지만 더 이상 걔네들은
자식으로 보이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과 아예 연을 끊기로 했답니다. 물론 30억을 바로 기부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했던 말이었는데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더군요. 그 이후 큰아들은 2달 뒤에 찾아와 하던 사업이 다 망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갔다며 단돈 5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500만 원도 없어 손을 벌리는 큰아들에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라. 이젠 너나 둘째나 불쌍하지도 애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미 보상금은 다 기부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줄 돈 없다. 네가 뿌린 건 네가 해결하고 살아. 나만 의지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하며 큰아들을 보내버렸죠. 둘째도 시도 때도 없이 돈 좀 달라고 연락 오고 찾아오지만 냉정하게 말을 했더니 이제야 조금 잠잠해졌어요. 결국 큰아들은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제가 준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지금은 고시원에 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절대 도와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자식들은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찾을 놈들이니까요. 아들들에게 이 70살 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벌을 준 것 같아 마음은 좀 아프지만 단단히 마음 먹으려고 합니다. 걔네들은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되니까요. 요즘 전 병원에서 하루하루 연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버틸 때까지는 한번 버텨보려고요. 그리고 제게 남은 모든 재산은 여동생이 제가 죽으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못된 아들들보다 불쌍하고 돕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게 하늘에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자식들에게 당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힘들다고 손을 벌리더라도 딱 볼 수 있을 만큼만 도와주시고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냉정하게 끊어버리세요. 자꾸 힘들다고 도와주면 크게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니까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권리인 줄 알거든요. 힘든 세상,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자식들에게 다 쓰지 마시고요. 남은 인생 편안히 즐기고 사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송강구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 울림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은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